북한에서 백두혈통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김일성 주석과 함께 싸운 항일발치산 후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북한 최고 특권층으로 평양 중심부에 살며 해외 출장도 다닙니다. 그런데 2025년 백두혈통 출신 무역회사 간부 가족 넷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새벽 6시 아파트 단지 스피커에서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평양 중구역 창정거리, 그러니까 김정은 동지 집무실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나 거실벽에 걸린 수령님과 장군님 초상화 앞에 섭니다. 매일 아침 하는 일입니다. 먼지를 닦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성혁입니다. 올해 56입니다. 외무성 산하 무역회사에서 부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무역 업무를 보는 게 제 일입니다. 우리 집안은 이른바 백두혈통입니다. 할아버지께서 항일발치산 출신이십니다. 김일성 주석님과 함께 일본 놈들과 싸우셨다고 합니다. 그 공로로 우리 집안은 3대째 핵심 계층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거실 장롱 깊숙한 곳에는 할아버지께서 받으신 훈장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훈장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셨습니다. 2020년에 돌아가셨지만 그 덕분에 저는 평양 중심부에서 살 수 있습니다. 20평짜리 아파트지만 엘리베이터도 있고 온수도 나옵니다. 물론 하루에 2시간씩만 나오긴 하지만요. 아침 6시 30분 텔레비전을 켭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는 김정은 원수님의 신년사 재방송이 나옵니다. 이번 달 8일이 원수님 생신이셨으니까 신년사를 다시 방송하는 겁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옥수수밥에 배추국입니다. 배급으로 받은 쌀은 아껴야 합니다. 명절 때나 먹을 수 있도록요. 7시 아파트 단지 주민회의장으로 내려갑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하는 사상 교양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민반장이 미제의 악랄한 제재 책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동무들, 우리가 힘든 것은 미국 놈들 때문입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을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데 미국 놈들이 제재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끄덕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 베이징 출장 때 본 것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중국 백화점에 넘쳐나던 물건들,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밤늦게까지 환하게 빛나는 상점들. 우리 평양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 상인이 제게 몰래 건넨 그 작은 USB. 저는 그걸 아직도 집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있습니다. 7시 30분. 주민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올라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합니다. 여보, 어제 장마당에 갔는데 쌀값이 또 올랐대요. 1킬로에 10,000원이래요. 10,000원이면 제 월급의 3분의 1입니다. 저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쉽니다. 아들 성민이는 보이부에서 일합니다. 30살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와 국가보위성에 배치되었습니다. 어제도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탈북자 가족들을 조사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딸 성인은 27입니다. 평양의학대학을 나와 적십자병원에서 의사로 일합니다. 어젯밤 딸아이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8시 회사로 출근합니다. 평양 거리는 여전히 한산합니다. 자가용은 간부들만 탈 수 있으니까요. 저도 회사 차를 배정받았지만 기름값이 아까워서 걸어서 다닙니다. 출근길 창정거리를 걷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일본과 싸우신 것도 아버지께서 당 간부로 일하신 것도 모두 이 나라를 위해서였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바로 오늘 아침 출근하려는 아들 성민이가 제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내와 딸이 없는 틈을 타서 제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제 보이부에서 백두혈통 가족 중
탈북 조짐 보이는 사람들 명단을 받았어요. 요즘 간부 집안에서도 탈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대요. 그런데 그 명단에 아버지 회사 동료 김 부장님이 있었어요. 순간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김 부장은 저와 같은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입니다. 그분도 저처럼 중국 출장을 자주 다니는 사람입니다. 왜 제 등에서 식은땀이 났냐고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 생각, 탈북 말입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구호를 외치고 책상 앞에 앉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말한 그 명단, 김 부장님이 거기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그 USB가 자꾸 떠오릅니다. 오늘도 평양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제 마음속은 전혀 평온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6일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아들이 한 말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 부장이 보위부 명단에 올랐다는 것, 그리고 제 장롱에 숨겨둔 USB,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정거리를 걷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광장 쪽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사람들이 광장에 모인다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공개 처형입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인민반장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광장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동무들 모두 광장으로 모이시오. 반역자를 처단하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해야 하오. 저도 어쩔 수 없이 군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나무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푹 숙여져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봤습니다. 그 옷, 그 체격. 김 부장이었습니다. 제 회사 동료 30년을 함께 일한 선배였습니다. 아침 7시 정각 보위부 지도원이 확성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인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역자를 처단합니다. 이자는 제국주의 사상에 물들어 한국 드라마 USB를 소지하고 유포한 죄로 인민의 이름으로 총사령에 처합니다. 한국 드라마 USB.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장롱에도 USB가 있습니다. 한국 방송이 담긴 USB가 말입니다. 김 부장과 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발각되었고 저는 아직 발각되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보위부 지도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자는 무역회사 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중국에서 반동 영상물을 들여왔습니다. 우리 인민의 순수한 사상을 오염시키려 한 것입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처단하라, 총살하라 하는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입을 벌려야 했습니다. 외치지 않으면 의심받습니다. 김 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서도 그분 얼굴이 보였습니다. 몹시 초췌했습니다.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한 고문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인민에게 용서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방이 아니라 여러 방이었습니다. 김 부장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군중들의 환호 소리, 잘했다, 혁명 만세 하는 외침들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처형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사 후배 박 과장이었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부장님, 김 부장님이. 그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주위를 재빨리 둘러보고 박 과장의 입을 막았습니다. 동무 조심하시오. 귀 밝은 사람 많소.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의 책상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분이 거기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곧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죠. 마치 김 부장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옥수수죽을 받아들고 앉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부장은 백두혈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능력으로 부장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USB 하나 때문에 총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요? 백두혈통이라고 해서 안전할까요? 할아버지께서 항일발치산으로 싸우신 것도 아버지께서 당 간부로 일하신 것도 이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USB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총살을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밥상 앞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장 장롱으로 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할아버지 훈장 옆에 숨겨둔 USB를 꺼냈습니다. 이 작은 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아내에게 USB를 보여줬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오늘 김 부장이 이것 때문에 총살당했어.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USB를 이어폰으로 몰래 들었습니다. 한국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공개 처형이 계속되고 있으며 제가 오늘 본 그 광경이 한국 뉴스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탈북자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탈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새벽 2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도 언제 김 부장처럼 될지 모릅니다. 아들이 보위부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조사를 받으면 아들도 연루됩니다. 온 가족이 정치범수용소로 갈 것입니다. 저는 USB를 다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나라를 떠나야 합니다. 백두혈통도 소용없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혈통보다 의심이 더 강하니까요. 1월 17일 아침 회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 직원 긴급 사상 총화입니다. 당 비서가 단상에 올라 고함을 쳤습니다. 동무들, 우리 회사에서 반역자가 나왔소. 김아무개는 제국주의 사상에 물들어 인민을 배신했소.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모든 해외 출장 다녀온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짐을 전수조사하겠소. 당 비서의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한 달. 그러면 2월 중순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빨리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제 휴대전화에는 중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베이징 거리, 화려한 상점들.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철저히 조사하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총화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옆자리 박 과장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부부장님, 저도 중국 다녀왔는데 어떡하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걱정도 태산 같은데 다른 사람을 위로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1월 18일 저녁 딸 성희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성희야, 무슨 일이니? 딸아이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에서 5살짜리 아이가 죽었어요. 딸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영양실조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답니다.
딸아이가 링거를 놓으려 했지만 병원에 링거액이 없었습니다. 약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딸아이 품에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아빠, 저는 의사예요. 평양의학대학을 나온 의사라고요. 그런데 5살 아이 하나 못 살렸어요. 링거도 없고 약도 없고 이게 나라예요? 이게 병원이에요? 딸아이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저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월 19일 아내가 장마당에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여보, 쌀값이 또 올랐어요. 1킬로에 10,000원이었는데 오늘은 15,000원이래요. 사흘 만에 5,000원이나 오른 겁니다.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장마당에서 만난 사람들 말이 올해는 배급이 더 줄어든대요. 중국하고 무역이 안 되니까. 저는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북한 돈 3만 원이 있었습니다. 한 달 월급입니다. 이것으로 쌀 2킬로밖에 못 삽니다. 우리 가족 넷이서 이틀 먹을 양입니다. 다행히 저는 무역 일을 하면서 달러를 조금 모아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을 들키면 어디서 났는지 조사받습니다. 1월 20일 저녁 가족 4명이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니, 식사라고 하기도 민망한 옥수수죽이었습니다. 쌀이 너무 비싸서 옥수수로 죽을 쑤었습니다. 다들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들 성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요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보이부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저는 매일 사람들을 의심하고 감시하고 조사해요. 어제는 20살짜리 청년을 조사했어요. 그 친구가 나만 노래를 흥얼거렸다는 밀고가 들어왔거든요. 제가 신문을 했어요. 그 친구는 울면서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성민아, 아버지, 저는 매일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게 제 일이에요. 이게 조국을 지키는 일이라고 배웠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날 밤 자정이 넘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성민이 보세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성인은 환자를 살리지 못해서 매일 울어요. 우리는 쌀값 걱정에 잠을 못 자고. 여보, 당신이 결정하세요. 아내의 말이 끝나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소?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어둠 속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여보, 저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평양음악무용대학을 나왔고 당신을 만나 가정을 꾸렸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성민이는 매일 사람들을 괴롭히고 성인은 아이들이 죽는 걸 지켜봐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하오. 우리가 백두혈통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소? 오히려 더 철저히 감시받을 수 있소. 아내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 모두 죽어요. 천천히 죽는 거예요. 새벽 2시 저는 다시 장롱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훈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평생 당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링거액도 없는 병원, 쌀도 살 수 없는 월급, 사람을 죽이는 체제. 훈장을 다시 장롱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죄송하지만 저는 제 가족을 살려야 합니다. 백두혈통도 할아버지의 훈장도 이제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1월 20일 새벽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서
자유로운 곳으로 가야 합니다. 1월 21일 새벽 2시 저는 온 가족을 깨웠습니다. 모두 거실로 나오시오. 중요한 이야기가 있소. 아내와 아들, 딸이 놀란 얼굴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었습니다. 혹시 모를 도청 장치를 의식해서였습니다. 들으시오. 우리 가족은 이 나라를 떠날 것이오. 제 말에 아들과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탈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우리 모두 함께 나갑니다.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그게 가능해요? 우리는 백두혈통이에요. 감시가 얼마나 심한데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나가야 하오. 다음 주부터 보위부가 전수조사를 시작하오. 그 전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끝이오.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보위부 사람입니다. 제가 탈북하면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성민아, 내가 어제 말했지 않았나? 매일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그게 내가 평생 할 일이냐? 그 체제가 너를, 우리를 지켜주더냐?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 일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제가 신문한 사람들이 꿈에 나와요. 딸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가겠어요, 아빠. 저는 더 이상 아이들이 제 눈앞에서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1월 22일 저는 회사 조퇴를 내고 평양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중국 조선족 브로커와 연결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작년에 중국 출장 때 알게 된 밀수업자였습니다. 우리는 대동강변 한적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부부장님이 저를 찾으시다니 놀랍네요. 그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람 넷을 중국으로 넘겨줄 수 있소? 그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넷이요? 가족 전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요? 넷이면 1인당 5,000달러. 총 2만 달러요. 2만 달러. 제가 10년 넘게 모은 돈이 거의 그 정도였습니다. 무역 일을 하면서 중국 업체들에게 받은 커미션을 몰래 모아뒀던 겁니다. 물론 이것도 발각되면 큰일이지만 지금은 그런 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좋소. 언제 가능하오? 일주일 후 1월 26일 밤이 가능합니다. 그날 국경 경비 교대 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요. 1월 23일 저는 지방 곳곳에 숨겨둔 달러를 모았습니다. 장롱 뒤, 벽틈, 마룻바닥 밑 모두 합쳐서 2만 3천 달러가 나왔습니다. 브로커에게 줄 돈과 중국에서 쓸 돈까지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탈북에 실패하면. 실패는 없소. 성공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요. 1월 24일 저는 회사에 가족 경조사로 닷새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안남도 고향에 계신데 편찮으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 비서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부부장 동무 요즘 전수조사 기간인데 휴가를 가시겠다고요?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많으셔서요. 마지막 효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보위부에 같은 이유로 사흘 휴가를 냈습니다. 딸도 병원에 휴가를 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핑계를 댔습니다. 할머니 병환. 나중에 생각해보니 너무 똑같은 핑계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월 25일 탈북 전날입니다. 저는 장마당에 나가 필요한 물건들을 샀습니다. 두꺼운 옷, 방수 비닐, 밧줄, 손전등. 겨울에 압록강을 건너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브로커가 알려줬습니다. 장마당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손님, 이거 다 뭐에 쓰시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골 어머니 댁에 가는데 산길이 험해서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당 배낭 하나씩만 가능했습니다. 아내는 가족 사진 몇 장을 챙겼습니다. 딸은 의학교 가서 한 권을 넣었습니다. 한국 가서 다시 공부할 거예요. 아들은 아무것도 안 챙겼습니다. 저는 북한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할아버지의 훈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일성 주석께서 직접 서명하신 훈장.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장롱에 넣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손자는 이 땅을 떠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훈장은 이 땅에 남겨둡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와서 모셔가겠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였습니다. 밥상에는 옥수수밥과 배추국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우리 다시는 이 집에 못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여기 남아 있어도 우리는 서서히 죽을 것이오. 밤 11시 저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산 집입니다. 아이들이 자란 집입니다. 벽에 걸린 수령님과 장군님 초상화. 내일부터는 이 초상화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생각을 하니 조금 홀가분했습니다. 1월 26일 새벽이 되면 우리는 이 집을 떠납니다. 평양을 떠납니다. 북한을 떠납니다. 살아서 자유로운 땅에 도착하거나 아니면 강물에 몸을 묻거나 이제 중간은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가로등도 거의 꺼져 있었습니다. 내일 밤 이 시간이면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요? 압록강을 건너고 있을까요? 아니면 1월 26일 밤 11시 우리 가족 넷은 평양을 떠났습니다. 회사 차를 몰래 가져왔습니다. 제 직급이면 차를 가져갈 수 있었지만 밤늦은 시간이라 검문소가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의 항일발 치산 증명서를 보여주니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두혈통이 도움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4시간이 걸렸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딸 성희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성민이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새벽 3시 신의주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폐가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폐가로 들어가니 어둠 속에서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부부장님? 브로커의 목소리였습니다. 왔소. 저는 배낭에서 달러 뭉치를 꺼냈습니다. 2만 달러요. 브로커가 돈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브로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후 새벽 4시가 국경 경비대 교대 시간입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강을 건넙니다. 강물은 지금 얼어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어요. 중간중간 얼음이 약한 곳이 있어요. 제가 앞장서니까 제 발자국만 따라오세요. 브로커가 우리에게 검은 옷을 나눠줬습니다. 이걸 입으세요. 눈에 안 띄게요. 우리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브로커가 또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강을 건널 때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 기침도 안 되고 말도 안 됩니다. 만약 경비병이 보면 바로 총을 쏩니다. 알겠죠? 새벽 4시 우리는 압록강으로 향했습니다. 영하 15도였습니다. 칼바람이 얼굴을 찔렀습니다. 강가에 도착하니 정말로 강물이 반쯤 얼어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음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저 건너편이 중국입니다. 저 건너편이 자유입니다. 브로커가 먼저 얼음 위로 올라갔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희야, 아빠 바로 뒤에 와라. 조심해.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아내, 그리고 맨 뒤에 아들이 따라왔습니다. 얼음 위를 걷는 것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혹시 얼음이 깨지면 어떡하나? 물에 빠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야 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딸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딸의 몸이 얼음 위로 넘어지면서 얼음이 크게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의 한쪽 다리가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성희야. 저는 소리를 지르려다가 입을 막았습니다. 아들 성민이가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딸의 팔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딸의 다리는 이미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영하 15도에 물에 젖은 다리. 저는 재빨리 제 외투를 벗어 딸의 다리를 감쌌습니다. 참아라, 성희야.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이 물에 빠지는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멀리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병입니다. 거기 누구냐?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로커가 다급하게 손짓했습니다. 빨리 뛰세요.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에서 뛰는 것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뛰지 않으면 죽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얼음을 맞고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엎드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총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탕탕탕, 제 머리 위로 총알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딸을 제 몸으로 감쌌습니다. 아내는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소리가 멈췄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교대 시간이 됐어요. 지금이에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됐어요. 여기가 중국이에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주저앉았습니다. 딸은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하늘을 보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북한을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신의주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땅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안녕히, 그리고 미안합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축하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 당장 여기서 떠나야 해요. 중국 공안이 순찰 돌아요.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딸의 다리는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딸을 업었습니다. 누나, 조금만 참아. 중국 땅을 밟았지만 우리는 아직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위험합니다. 중국 공안이 우리를 북한으로 송환할 수 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단둥 외곽의 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선족 할머니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숨어 계세요. 그동안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알아볼게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참,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당신들, 백두혈통 맞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브로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당신네 가족 수배령 내렸어요. 어제부터요. 현상금이 보통 탈북자의 10배예요. 백두혈통 간부 가족 전체가 탈북했다고. 체제에 큰 타격이라고. 중국 공안도 협조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에서 다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월 27일 새벽 우리는 단둥 외곽 조선족 할머니 집 지하실에 숨었습니다. 지하실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라도 숨을 곳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할머니가 뜨거운 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얼른 마시세요. 몸 녹여야 해요. 딸 성희의 다리는 동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딸의 다리를 주무르며 울었습니다. 성희야, 미안해. 엄마 때문에. 딸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살아있잖아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셨죠? 여기 며칠 쉬세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중국 공안이 요즘 북한 사람들 단속이 심해요. 저는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한국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멀어요. 먼저 라오스로 가야 하고 거기서 또 태국으로. 힘든 길이에요. 1월 29일 브로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오늘 중국 CCTV 뉴스에 당신네 가족이 나왔어요. 브로커가 휴대전화로 뉴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어로 되어 있었지만 우리 가족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에서 제공한 사진이었습니다. 뉴스 자막을 브로커가 번역해줬습니다. 북한 백두혈통 출신 고위 간부 가족이 탈북. 북한 당국, 중국 측에 송환 협조 요청. 중국 공안 국경지역 탈북자 단속 강화.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이제 중국 전체가 우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아들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형,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브로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꼼짝 말고 계세요. 밖에 나갔다가는 바로 신고당해요. 제가 한국 선교사님들 연락해 볼게요. 백두혈통 탈북자면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 가질 거예요. 2월 1일부터 우리는 정말 지하실에 갇혀 지냈습니다. 밖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숨죽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혹시 이웃이 우리 소리를 들을까 봐요. 밤에만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지하실에 화장실이 없어서 할머니가 양동이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평양에서 20평 아파트에 살던 우리가 지하실에서 양동이의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유를 향한 대가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2월 3일 할머니가 급하게 지하실로 내려오셨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공안이 집집마다 돌며 탈북자 수색하고 있어요.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딸은 입을 손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위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탈북자 찾고 있습니다. 집에 이상한 사람 본 적 없습니까? 없는데요. 저 혼자 사는데요. 지하실 좀 봐도 되겠습니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하실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지하실은 제가 김장배추 보관하는 곳인데 냄새 많이 나요. 들어가실래요? 공안이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김장 냄새 싫어하거든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조금만 더 의심받았으면 우리는 다시 북한으로 끌려갔을 겁니다. 할머니께서 지하실로 내려오셨습니다. 휴, 다행이네요. 조심하세요. 공안들이 요즘 자주 와요. 2월 5일 밤 브로커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당신네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라오스로 출발할 수 있어요. 루트는 이래요. 중국 남부까지 차로 이동, 거기서 라오스 국경 넘어가고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 접촉하는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이요. 중간에 또 숨어 다녀야 하니까요. 그리고 브로커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비용이 더 필요해요.
당신네가 백두혈통이라 중국 공안도 찾고 있잖아요. 위험 부담이 크니까 사람당 5,000달러씩 더 필요해요. 2만 달러를 더 내라는 겁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게 남은 돈은 3,000달러밖에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 도착하면 나중에 갚으면 돼요. 선교사님들이 보증 서주신대요. 당신네가 백두혈통이니까 한국 정부에서 특별 지원해 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여기를 떠납니다. 라오스로 갑니다. 거기서 태국 거쳐서 한국으로 가는 겁니다. 길은 멀고 힘들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갈 수 있어. 우리는 압록강도 건넜잖아. 지하실에서 열흘을 보냈습니다. 해를 보지 못한 지 열흘입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공안 수색도 피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한국에 갈 수 있습니다. 2월 5일 밤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 가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손을 잡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무사히 가세요. 한국 가서 자유롭게 사세요. 내일이면 우리는 이 지하실을 떠납니다. 중국 남부를 향해, 라오스를 향해, 그리고 결국에는 한국을 향해 갑니다. 길은 아직도 멉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2월 6일 새벽, 우리는 단둥을 떠났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밴 뒷좌석에 몸을 숨기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남부까지는 이틀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 옴짝달싹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2월 8일 중국 남부 국경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젊은 조선족 청년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안내할게요. 산길로 라오스 국경을 넘어야 해요. 걸어서요. 걸어서라는 말에 모두 놀랐습니다. 얼마나 걸어야 합니까? 하루 정도요. 밤새 걸어야 해요. 2월 10일 밤 우리는 산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깜깜한 산길을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걸었습니다. 저는 56입니다. 젊지 않은 나이에 산을 넘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새벽 5시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라오스예요. 이제 중국이 아니에요. 라오스 땅을 밟았지만 전혀 안도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라오스 경찰도 돈을 주면 우리를 중국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며칠을 숨어 지냈습니다. 작은 여관방 하나에 가족 넷이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라오스어를 못하니까요. 그저 방 안에서 브로커 연락만 기다렸습니다. 딸 성희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쯤 한국에 가요? 저 이제 지쳤어요. 저도 지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성희야. 2월 15일 드디어 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위조 여권을 사용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으로 위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여권이 들통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2월 16일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는 순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보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제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태국에 들어왔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바로 갈 수 없어요. 태국 경찰에 먼저 자수해야 해요. 불법 입국자니까요.
그러면 이민국 수용소에 잡혀 있다가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어요. 또 잡혀 있어야 한다니.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2월 17일 우리는 태국 이민국에 자수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경찰이 우리를 수용소로 데려갔습니다. 수용소에는 우리 말고도 탈북자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한국 대사관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용소 생활은 지하실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밥은 하루 2끼만 나왔습니다. 쌀밥이 아니라 밀가루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급소에서 줄 서서 받는 밥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도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요. 2월 18일 수용소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수용소에 있던 탈북자가 말했습니다. 어제 중국 공안이 여기까지 왔대요. 백두혈통 탈북자 찾으러요. 당신네 아니에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쫓아왔다니. 그날 밤 정말로 중국 사람들이 수용소에 왔습니다. 태국 경찰과 뭔가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가렸습니다. 우리 얼굴 보이지 않게 해. 우리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들이 갔습니다. 다행히 우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2월 19일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했습니다. 저희는 백두혈통 출신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빨리 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백두혈통이라고요? 기다리세요. 본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특별보호 결정하셨습니다. 당신네는 정보 가치가 높습니다. 내일 바로 한국행 비행기 태워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습니다. 2월 20일 아침 우리는 방콕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 차량이 우리를 호송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를 봤을 때 실감이 났습니다. 저 비행기를 타면 한국입니다. 자유입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승무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물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물을 주는 사람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태국 땅이 멀어졌습니다. 저 아래에는 우리가 지나온 길이 있습니다. 중국, 라오스, 태국. 우리가 목숨 걸고 지나온 땅들입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은 어떤 곳이에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자유로운 곳이란다.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맨 곳이야. 거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국에서 보이부 같은 일은 절대 안 할 거예요. 사람을 의심하고 괴로치는 일은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게 자유란다. 비행기는 한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2월 21일 오후 2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온 자유의 땅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은 천장이었습니다. 너무 높고 환했습니다. 평양 순환공항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위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성혁 씨 가족 맞으시죠?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환영한다고. 누군가가 우리를 환영한다고 말해주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공항을 나와 차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니 고층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로에는 자동차가 빼곡했습니다. 밤인데도 거리는 환했습니다. 가로등이 모두 켜져 있었습니다. 간판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딸 성희가 감탄했습니다. 와, 이게 서울이에요? 첫날 밤은 임시 거주지에서 보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온수가 24시간 나왔습니다. 전기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우리 거예요? 그렇소. 우리가 먹을 수 있소. 그날 밤 처음으로 벽에 초상화가 없는 방에서 잤습니다. 수령님도 장군님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게 제일 신기했습니다. 40년 넘게 매일 아침 초상화 앞에서 인사했는데 이제 안 해도 된다니. 2월 22일부터 국정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백두혈통이라서 조사가 길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북한 정보, 아들이 보위부에서 본 것들, 딸이 병원에서 경험한 것들 모두 물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석 달 후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입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마트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데리고 근처 대형마트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과자, 라면, 고기, 생선, 채소, 과일 모든 게 넘쳐났습니다. 쌀이 수십 가지 종류로 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여보, 이게 다 진짜예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모두 사실 수 있어요. 배급표 필요 없어요. 제가 제일 놀란 건 24시간 편의점이었습니다. 밤 12시에도 문을 연다니. 그것도 매일 밤 말입니다. 저는 첫날 밤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샀습니다. 3,000원이었습니다. 북한 돈으로 치면 엄청난 돈이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라면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밤에 먹고 싶을 때 라면을 먹을 수 있다니. 하나원에서 가장 신기했던 건 휴대전화였습니다. 여기서는 휴대전화로 모든 걸 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도 보고 영화도 보고 심지어 북한 소식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북한을 검색했습니다. 수천 개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탈북자 인터뷰, 북한 내부 영상, 전문가 분석, 모든 게 자유롭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평양 영상을 봤습니다. 대동강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산책하던 그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북한 체제는 싫지만 그래도 거기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대동강물, 모란봉, 벚꽃,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길. 그런 것들이 그리웠습니다. 5월 말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줬습니다. 집도 알선해줬습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 작은 도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20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평양에서 살던 것과 비슷한 크기였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는 자유로웠습니다. 아들 성민이는 대기업 보안팀에 취직했습니다. 북한 보위부 경험을 살려서 북한 정보 분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해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딸 성희는 한국 의사 면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의학 지식으로는 부족해서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빠, 저는 한국에서 의사가 되어서 정말로 환자를 살리고 싶어요. 약도 있고 링거도 있고 장비도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딸의 눈이 빛났습니다. 아내는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여보, 제가 겪은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덜 겪었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탈북민 단체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백두혈통 출신이라 북한 내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가끔 방송이나 강연에서 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대답합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자유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2025년 3월입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도 적응 중입니다. 가끔은 말투 때문에 사람들이 웃기도 합니다. 음식 맛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 가족 넷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먹고 싶은 걸 시켜서 먹었습니다. 식사 후 산책을 하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죠?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요.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했소.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들은 북한에서도 보이는 별들입니다. 평양에도 신의주에도 함흥에도 저 별들이 떠 있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자유로운 한반도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대동강변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께서 일본과 싸우며 꿈꾸신 나라가 이런 나라였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북한 땅에도 자유가 올 거라고.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아니면 손주들 세대에는 자유로운 한반도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오늘도 저는 감사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걱정 없이 내일을 기다리며 잠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